경제학자로서 활동하시다가 역사를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역사를 알리게 된 동기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 경제학자이긴 합니다만은 제 전공이 한국 경제의 역사입니다. 한국 경제사라 해서 그 대학에서 한국 경제사를 강의를 하게 되는데, 경제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문화의 역사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사 연구는 처음부터 상당히 학자간 연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해서 자연히 일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고, 알면 알수록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통설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발언할 수밖에 없는 제 나름의 학자로서의 생활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 쪽을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좌성향의 그 교수들 중에는 역사학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파 쪽이라고 하는 쪽에 보면은 역사학자라고 또 타이틀 달고 하시는 교수님들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학자라는 타이틀을 달면서 역사 운동을 하시는데 뭐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경제사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자고, 경제학은 합리적인 경제인간을 그 인간의 모델로 상정을 합니다. 하고 호모 에코노미쿠스라 그러죠. 그래서 아무래도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인간의 행위, 그것을 분석하는 학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민족주의와는 처음부터 거리가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한국의 역사를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 특히 국사학자들은 그 출발에서부터 민족주의죠. 민족주의적 어떤 그 성향, 그러한 학문적인 전통이 강한 그 속에서 학자로서 연구하고 성장하고 논문도 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국사학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이죠. 그래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그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역사를 접근한 학자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역사학자로서 그야말로 자유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연구자는 드물고, 반면에 민족주의적 역사학이 지배적인 어떤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역사학자로서 대한민국 건국 이념하고 자유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 1948년 8월 15일 독립을 선포할 때 그 초대 대통령께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인데,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기본적인 요건은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출범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다음 연설을 보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어디서 온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난 30년간, 그러니까 3.1운동 이후 30년간 서양 민주국을 모범으로 해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공화주의를 발전시켜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건국의 기초 이념인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라는 것은 서양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역사의 진실에 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9세기까지 우리나라 전통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라는 정치 철학의 범주는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에 그 대한제국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데 불과 38년 아닙니까? 이 38년의 역사, 짧은 역사에
전혀 새로운 어떤 이념을 갖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게 된 데에는 우리가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왔다, 이식시켰다.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실천하고 노력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죠. 근데 이 건국의 역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의 민족주의적 역사학자들한테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더구나 이 개념이 세계사적으로 어디서 발생했는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없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 갖는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비판하고 했던 것이죠. 예. 그 대한민국 공산주의자들의 숱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자유를 지켜왔는데요. 그 자유를 지켰던 그 근본적인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1970년대 전반까지 아시아 공산혁명의 위세가 대단히 강하게 떨쳤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내외의 도전에 맞서서 큰 성취를 이루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의 힘 때문입니다. 자유란 것은 뭐냐? 개인의 자유란 것은 뭐냐 하면은 개인이 남과 떨어져서 뭐 동굴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을 자유로 하지 않습니다. 남과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그리고 분업하고, 교환하고, 개방하고, 통상하는 이와 같은 것을 자유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걸쳐서 세계로 진출했죠. 세계와 통상하고 세계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학문,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공장을 짓고 새로운 상품을 세계에 수출하고, 당시 3천만 국민들 모두가 그러한 자유의 주체로서 행동할 때 거기에는 엄청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 문화에 있어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가능케 한 힘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동시대의 중국이나 북한, 인민공사나 협동농장에 매여 있는 그와 같은 인간들에게는 그와 같은 자유가 없죠. 그들은 주어진 지시에 따라서,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적 계획 경제의 일부분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는 자유가 없었고, 다시 말해서 창조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체제 간에 큰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요컨대 자유야말로 대한민국을 융성시킨 공산주의 위협을 물리친 기본 힘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놀라는 게 그 전세계 때 공산주의 물결이 일었을 때도 불구하고 남한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만, 한국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에서만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데요. 그 힘이 그 어떤 그 힘에 그걸 지킬 수 있었고 그 물결을 헤치고 나갈 수 있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은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미 한국인의 상당한 비중의 사람들이 20세기 들어와서 개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실천을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사회와 달리 상당히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미 상당한 정도로 훈련받은 식민지기 이래로 일제의학과 차별하에서도 그와 같은 선진 문물이나 문화를 섭취한 어떤 사회 계층의 성립에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기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와 타협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좌우 합작 정부를 이루는 것은 집에 불을 지르는 사람과 타협하는 것과 같다.
공산주의는 우리 민족이 빠지면은 다시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와 같다. 그래서 몸의 반쪽에 병이 들었으면은 반쪽의 건강을 지키고 그것에 먼저 힘쓴 다음에 나머지 병든 몸 반쪽의 건강을 회복할 일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강하게 자유 노선을 주장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동시대의 동유럽의 여러 나라에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가령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70%가 시민의 70%가 자유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10%의 공산주의자들의 도전, 좌우합작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결국 공산화되고 말았죠. 그러나 한국은 70%의 국민이 아니라 불과 한 10%, 20% 정도의 국민이 자유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진영이 강하게 단결하고 결속함으로써 결국은 좌우합작을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임시정부가 좌우합작 정부 아닙니까? 그 합작 정부의 성립을 저지시켰던 것이죠. 소련은 끝내 이승만을 위시한 반공 정치 세력을 미소공의에 참가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결국은 미소공의가 파탄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남한의 강한 반공 세력이 결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컨대 국민의 우리 한국 민족의 일정 부분이 식민지적 억압하에서도 자유를 아는 시민으로 성장했다는 것. 해외에서 귀국한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반공의 보루를 결성할 수 있었다는 것. 이승만 박사의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리더십이 좌우합작의 유혹을 훌륭하게 극복했다는 것. 바로 그런 이유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뻘겋게 물들 때 거의 유일하게 이 자유의 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 시대적 배경인지 모르겠는데 북한과 남한은 흔히 말하는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게 됐을까요? 그게 사람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같은 민족이라는 말 자체에 함정이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한국인들이 알게 된 어떤 혈연주의의 바탕을 둔 공동체 의식이죠. 따라서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된 것은 엄밀히 말해서 19세기까지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좀 어폐가 있고 20세기 들어와서 일제의 억압과 차별을 받으면서 같은 민족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반개인주의적인 어떤 전체주의적 정치의식이죠. 그와 같은 정치의식을 가지고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코 역사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임에도 남과 북의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남쪽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있었고 북한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협동농장 체제가 그런 집산주의 체제가 거의 허물어지고 장마당이 지금 성립해서 북한에서는 이제 겨우 개인의 자유의 바탕을 둔 어떤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가 성숙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만큼 지난 70년간 역사에 큰 간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정치 체제와 경제 제도 거기에 운명의 갈림길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도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좀 먹고 있는데요. 혹시 주사파가 어떻게 한국의 역사를 장악해 왔는지 근대 사람들이 약간 넘어간 과정에서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까지 우리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닫힌 세계에 살았습니다.
19세기 1876년에 조선왕조가 개항을 할 때 외국과의 수출입 무역이 국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닫힌 경제였습니다. 그것이 1910년이 단계가 되면 한 16%까지 이렇게 성장하는데요. 어쨌든 조선왕조 내내 철저하게 폐쇄 경제였습니다. 국경을 벗어난 상인의 존재는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 배를 띄워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저 동남아로 간 상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닫힌 가운데 좁은 세상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거기는 그 나름의 닫힌 세계를 정당화하는 어떤 하늘에 대한 의식, 천관,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종교 의식, 뭐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그 우리 민족의 저변에는 그 닫힌 경제의 고유한 폐쇄적인 어떤 세계관, 종교관 이런 것들이 침잠해 있죠. 저는 그것을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라고 자주 표현합니다만은 그런 음울하고 음산한 정신세계가 밑바닥에 쭉 우리 민족의 우리 한국인의 정신문화의 저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관현악이 울릴 때 콘트라베이스가 밑에서 쿵쿵하고 울리듯이 자세히 들어보면은 한국인의 정신문화의 저변에는 그러한 낮은 수준의 어떤 그런 그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의 정신문화가 흐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성립과 동시에 개방체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통제를 하고 또 억제를 하고 소멸시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것이 전면적으로 활성화되어 가지고 저 수령체제라는 아주 기괴한 어떤 일종의 사이비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그 정치 체제를 만들어내고 말았죠. 한국에서는 억눌려 있던 이와 같은 그 전통적인 어떤 그 세계관, 종교관, 인간관, 사생관 등이 자유민주주의적 어떤 그 경제개발,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민족주의적 내지 사회주의적 정치가들이 그러한 집단주의적 그러한 그 정신세계의 어떤 그 음울한 기운을 동원을 해서 하나의 주체 사상이라는 기괴한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 저렇게 억압적인 어떤 인권 말살적인 어떤 체제를 만들어낸 김일성과 그의 부자를 우리 민족의 내수로 받드는 것이 주체 사상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영혼, 정신의 정수로 받드는 것이 주체 사상인데 그 기괴한 어떤 마성적인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의 근원에는 우리 한국인들의 오래된 폐쇄 문화에 기초한 음울하고 음산한 어떤 그러한 그 일종의 종교적 의식이 있는 겁니다. 저는 주체 사상의 성립 배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알리시다가 봉변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때 소회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봉변을 좀 당한 편입니다. 예. 뭐 연구실 앞에 와서 계란을 그냥 문에다 던지고 간 학생도 있고, 소위 대자보라 해서 제 이름이 그 대학 본부 앞에 그 간판에 저 이름을 공격하는 대자보도 붙은지도 뭐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또 학교까지 찾아와서 뭐 저를 파면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대도 뭐 한 달간이나 한두 명이 계속 마이크 들고 그냥 외친 적도 있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TV 토론에 나가서 아주 그냥 뭐 제 나름대로 바른 소리 한번 했다가
참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지요. 그뭐 너무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런 또 뭐 저를 친일파라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그런 그 여러 가지 많은 경우를 당하면서도 제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무슨 제가 바탕을 두고 있는 사실의 기초가 저 객관적인 기초가 저는 허물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학자로서의 어떤 그 소신에 뭐 어떤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그로 인해서 뭐 말을 취소하거나 뭐 주장을 굽히거나 뭐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언제나 평안했습니다. 평안했고 세월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어래 저런 사람이구나 평판도 생기면서 오히려 공격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예전에 뭐 밀가루도 한번 맞으시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네, 그때 이제 교과서 포럼 당시에 그 4.19. 예. 그때 그 분들을 그 사람들을 볼 때 느낌이 좀 있으셨나요? 저는 4.19는 혁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이란 것은 뭔가 불의한 체제를 새롭고 정의로운 광명정대한 이념으로 타도하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는 것인데 4.19는 그와 같은 새로운 체제를 세운 그와 같은 정치적 변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체제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으로 헌정체제로 성립한 것이고 1950년대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모순이 4.19라는 일제적인 어떤 없었으면 좋을 하나의 큰 변고를 일으킨 것이죠. 변고를 일으킨 것이고 그 변고를 통해서 50년대의 정치 세력들이 일체 소거되고 1년 뒤에 박정희라는 나이 40대에 전혀 새로운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변혁을 문을 연 하나의 일종의 변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19가 혁명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면 4.19를 뭐라고 정의해야 돼 좋을까 하는 그러한 학술대회를 하고 있는데 소위 4.19 유족들이 그죠? 유족들이 회의장에 난입을 해서 단상에 올라와서 테이블을 엎고 발표하는 저와 옆에 사회를 보는 나이 많으신 유영희 교수를 그냥 린치를 가했죠. 저는 거기에 또 맞서가지고 좀 격투도 벌리고 하다 보니까 입술도 찢어지고 하는 그런 폭력을 당했는데 문제는 옆에 경찰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 제가 경찰 보고 당신이 왜 여기 저 난동을 피우는 저 사람들을 제지를 하지 않느냐. 경찰이 해야 될 일은 모든 폭력 현장을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듯이 진압하는 게 경찰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경찰에게는 그와 같은 소명의식이 없어요. 경찰 자신이 폭력 현장에서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대 사회에서는 사인에 의한 폭력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폭력은 국가 공권력이 독점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한국에서는 아직도 근대 국가가 확립되어 있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예. 이거는 여담이 많이 길어졌네요. 예. 그러면은 또 이제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그 탄핵 그 자체가 아니라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탄핵이 아니라 탄핵 재판 과정이 좀 생중계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탄핵 재판 과정이 예. 그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때 한번 생중계 나오고 있습니다. 생중계 예. 그런 이제 탄핵 재판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걸 바라볼 때 어떤 그런 소외가 어쩔지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이 나라 법관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라는
그 가치가 그 근대법의 즉 가치가 주입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의 기본적인 기능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의 자유, 이 두 자유를 어떠한 집단적인 폭력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로부터 보호를 할 때 사회는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서 발전한다는 그 일종의 믿음 위에서 근대법 체계가 성립해 있는데요. 한국의 법관들에게는 그와 같은 어떤 자유주의적인 어떤 법 사상이 저는 교육되지 않고 또 그들 스스로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판은 제가 볼 때 처음부터 혐의 사실 자체가 확정되지도 않고 증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한 개인에 대한 평범한 시민에 대한 재판으로서도 현저히 부당한 재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대통령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지 않습니까? 개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국가적 불행입니다. 국가적 불행이고 국가적 불행에 즐거워하는 국민이 많았죠. 이 나라는 정신 상태는 심각하게 병리적인 어떤 현상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지금 보면 언론의 탄압, 그다음에 이제 종교 탄압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종교자들이 조금 이제 한국을 떠나거나 숨거나 아니면은 깜빵에 갈 각오를 하면서까지 발언하는 지금 시대거든요. 그런 종교의 자유까지, 그다음에 법치가 무너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이 됐던 자유가 무너지는 지금 한국의 현 상황을 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의 상황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비극적이고 위기적인 상황이 도래한 데 대해는 적어도 지난 60년간 4.19 이후 한 58년이 됐군요. 그 사이에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 교육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열심히 그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소위 세계 경영을 추구했고, 그런 의미에서 자유인의 세계적 대열에 동참을 우리 한국인들을 시켰고, 그 결과 경제 발전에 큰 성취를 이룬 건 사실이지만은 그분은 동시에 끊임없이 민족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후 역대 대통령이 다 그러했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의 억압을 받지 않고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분업하고 교환하고 경쟁하고 개방하고 통상하는 어떤 세계인의 행동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문화죠. 그런 문화로부터, 그 문화의 실천과 교육으로부터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대신에 민족주의적, 어떤 집단주의적, 어떤 신비주의적, 어떤 샤머니즘적인 어떤 문화가 성숙하고 기성을 부리는 가운데 결국 오늘날과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은 개인의 자유 자체를 적대시하고 부정하는 이와 같은 위기적 상황이 초래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집단, 민중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 정의인 것처럼, 법이 추구하는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오도된 인식이 성립한 거죠. 앞으로 많은 시간에 걸려서 다시 원위치로 자유에 대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장애물을 극복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극복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이미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지난 70년간 그 자유를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위기적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들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마 전열을 재정비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유를 체감하고 누리고 있으면서 자유에 대한 역사를 좀 의식이 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나 이 자유라는 단어가 처음에 생성됐던 언론, 표현, 종교의 자유까지 포함해서 이 서구에서 있었던 사람들한테 아주 쉽게 전파할 수 있는 이것이 자유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만이라도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유는 종교개혁 이후에 서유럽에서 발생한 겁니다. 자기 문제는 스스로 자기가 처결하는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이 종교개혁 이후에 탄생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를 무대로 개방하고 통상하는 과정에서 자유의 정신이 무르익은 것이죠. 이게 비록 서유럽에서 발생했지만은 세계적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문명권에서는 이러한 자유를 수용하고 자기 것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그러한 역사적 어떤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서유럽에서 발생한 자유지만은 우리가 이해하고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것으로 실천하는 것이 결코 외세 의존적인 그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을 사랑하는 것은 독일을 사랑해서가 아니죠. 그 음악 자체가 갖는 어떤 보편주의적 아름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자유의 보편적 선치성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한국의 현재 위기를 극복해가고 장차 한국 사회를 선진화시키고 한국 정치를 선진화시키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기본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를 처음에 도입하셨을 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도 안 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유가 뭔지를 모를 때 이분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들고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있던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던 자유의 의미는 무엇일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당시 그 몇 차례 그 국민들의, 우리 한국인들의 정치의식을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 미군정이 한 서너 차례 그 여론조사를 했고, 그 여론조사는 큰 것은 샘플이 10,000개나 되고 합니다. 일반 언론기관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샘플이 한 2,000~3,000 개 되고요. 한데 그 여론조사를 다 종합해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진짜 북한에 성립해 있는 김일성이 위원장으로 있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지지한 그와 같은 한국인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한 20%는 오늘날 관점에서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민주주의적 어떤 그러한 어떤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20%가 좌파라면은 나머지 한 40%는 그야말로 농촌의 소농들로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이 없는 그러한 그 중도파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40%는 크게 말해서 우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10% 정도가 자유민주가 뭔지 어느 정도 알고 몸을 바쳐서 어떤 그 투쟁을 했던 사람이라면은 한 30% 정도는 공산주의는 곤란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우익을 지지한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는 곤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미 우리 역사에서 오래전부터 어떤 개별적인 어떤 그
소농 체제가 발달하고 자기 근로하에서 자기 계획하에서 가정 경제를 이루어온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과 창의력으로 근로하고 저축하고 가정을 일구어온 한국인들의 자기 발전의 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남의 재산을 빼앗고 남의 토지를 빼앗아서 나눠준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가. 빼앗아서 나눠줄 때 그것은 진정한 자기 재산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적어도 그런 수준의 재산권에 관한 한 상당히 훈련된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의 수는 적었지만은 적어도 공산주의자는 곤란하다 하는 이와 같은 어떤 광범한 의미의 우익 세력은 한 40%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외침, 공산주의는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 공산주의에 빠지면은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진 것과 같다.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는 북한은 죽어버린 사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동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이 성립한 것은 그 이념 자체는 서양에서 온 것이지만은 그것을 수용해서 우리 힘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역사적 저력이 적어도 개인의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역사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제학자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 사회 좌익들의 지금 이게 창궐을 의도하지 않을 때 의도했던 기업들이 나서서 많은 자금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자기들 영역을 넓혀 나가는데 기업들의 역할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기업을 약간 비판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국의 기업들이 그들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자유민주 우익 세력에 대해서는 지원을 꺼려하거나 인색하고 반면에 그들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이 좌익 좌파 세력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서 그들의 정치적 성장을 도왔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확실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좌파 언론들이 많은데 그 언론들이 다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그 대기업들이 뭐 광고라든가 회사채 인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기업가들조차도 기업인으로서 대한민국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훈련되지 못한 그와 같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정치적으로 좀 안전한 무풍지대의 상태에서 그들의 기업 경영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소위 좌파들에 대해서 사회적 보험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급진 좌파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해서 결국은 기업가들에게 그들의 안방까지 내놓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그저 칼날을 들이댈 줄은 차마 짐작하지 못했겠죠. 한국의 기업가들은 아직 계급으로서 성숙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의 그 형성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예. 그렇다면은 혹시 그 자율은 피를 바탕으로 세워진다라는 그 말들이 많이 자유주의자들께 이렇게 도는데요. 자유라고 얘기했을 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의 역사가 있다면 자유주의를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자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면 어떤 분을 모티브로 삼고 이분의 어떤 점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서구적인 의미의 자유 시민들의 혁명이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왕정 체제, 또는 양반 상민의 신분 체제, 이런 것을 우리 힘으로 시민혁명, 부르주아 시민혁명을 통해서 타파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일제가 이 땅을 지배하는 동안에 이 땅을 그들의 부속 영토로 영구히 동화시킬 목적으로 일본의 법과 제도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것이 없어졌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도 아니고요. 또 미국의 후견 하에서, 사실상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대한민국이 성립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건국 선인들의 공로도 있긴 하지만 크게 보아서 한국인들이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려 혁명을 성취한 그런 과정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경험이 대단히 일천하다, 상대적으로 결여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민주화 투쟁을 가지고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까지 이어진 우리 한국의 건국과 산업화의 그 정치 세력은 한국의 국가 경제의 자립적 구조를 만들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경제 체제의 건설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완성된 어떤 시계로서 테이프만 감아서 풀면은 째깍째깍 돌아가는 그와 같은 형태로 민주주의는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기 위한 어떤 준비 기간이 한 40-50년간 필요했던 것인데, 민주화 세력은 우리의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그 건국과 부국의 정치 세력에 저항했던 민족주의 세력이죠. 따라서 나는 그들의 민주화 투쟁을 개인의 자유를 위한 시민혁명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위한 혁명은, 피를 흘리는 희생은 오히려 지금부터 필요할지 모르죠.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어떤 친북적인 어떤 그러한 민족주의 세력이 북한과 무리하게 어떤 정치적 공작을 통해서 뭔가 남북한의 정치 체제의 합작을 추구하게 될 때, 그러한 전체주의적 어떤 그 정치 공작에 대해서 한국의 자유 시민들은 이제야 피를 흘리면서 혁명을 할 때가 된지 모르죠. 저는 이제부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현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지금 다 겁에 질려 있거든요. 태극기 집회도 태극기만 흔들 줄 알지 뭐 외부에서 힘이 들어오면 숨고 막 이러는데, 이런 국민들한테 좀 더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국민들한테, 겁을 먹은 국민들한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를 위해서 이익해 싸워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뭐 겁을 먹었다든가 의기소침해 있다든가 뭐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적 훈련 자체가 매우 일천하고 결여되었기 때문에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몇 가지 정치적 그 선동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격발시켜서 참 2년 전과 같은 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변고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권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할지도 모르는 어떤 정치적 실험을 하거나 또는 공작을 하게 될 때,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상을 자주 불러올 때, 한국의 국민들은, 자유시민들은 그제서 뭔가 심각한 체제 위협이 닥쳤고
그 체제의 위기는 자기 자신의 자유조차도 박탈할지 모른다는 그런 위험성을 인지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상태가 조성이 되면은 다들 들고 일어나겠죠. 또 하나의 큰 회오리 바람이, 자유의 회오리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종의 자유시민 혁명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인의 역할입니다. 예, 지식인들이 과감하게 해야 될 소리를 정확하게 유보를 두지 않고 자기 책임으로 과감하게 이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전선이 형성되고, 전선이 형성되면은 사람들은 스스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자유주의 전선으로 그 세를 직결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사회가 이렇게 돼가는데 그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될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지켜야 될 그 지식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지금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에 대해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고, 또 이제 총체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지식인들대로, 그다음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지식인들은 아까 선서를 만들어야 되고 국민들은 또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식인들과 국민들한테 꼭 이 말만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있으시면 그걸 질문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예, 한국의 지식인들은 너무 무책임하게 너무 많은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한국의 이른바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나 또는 역사학자나 뭐 인류학자도 좋고 경제학자도 좋고요. 뭐 인문학자도 좋은데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외국에 나가서 선진학문을 배워왔습니다만은 한국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비치는 이상한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후진적인 현상은 마치 몇몇 한국의 정치가들이 책임질 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국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식인들은 그들이 소리쳐서 무슨 불만을 토로하거나 비판을 하기 이전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우선 그 점을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저도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안다고 장담하기 좀 힘든 실정입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정말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적 개혁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지식인 그룹이 대단히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명색이 자유주의적 그 입장을 취하는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막상 정치적 행동에서는 대단히 쉽게 집계를 하지 못하고 분산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그들의 공통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을 좀 먼저 강조해 주고 싶네요. 예. 국민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 책임이 어디 있든 간에 이 위기를 돌파하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선진화시키는 것은 우리 5천만 국민 하나하나가 참여해서 성취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국민 모두가 학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최소한 또 1년에 한두 권 정도는 책을 읽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편견과 오해가 우리 국민 대중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국민의 숫자가 너무나 작습니다. 그 대신에 터무니없는 어떤 비방과 음해가 이승만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비방과 음해를 제거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투쟁, 업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바로 그러할 때 이 나라의 정체성이 분명히 잡히게 되고 정체성의 혼란에 따른 어떤 위기적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5천만 국민 하나하나가 학문을 하자.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학문을 합시다. 우리 모두. 질문 아까 전에 그 우리나라의 성향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성향 예, 몇 프로는 어떻고 예. 몇 프로는 30% 미만이 어떻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 퍼센테이지의 그 근거가 출처. 출처가 어떤 부분인지 좀 그건 이승만과 김구라는 그 손세일 선생이 쓴 그 책의 제7권, 그러니까 손세일 선생이 쓴 이승만과 김구 제7권에 보면은 그 미군정이나 언론기관이 시행한 여론조사들이 자세하게 그 문항과 더불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 저는 40%가 우익이고 20%가 좌익이고 나머지 40%는 중립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